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로졸의 이 실시간 측정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요. 그 에어로졸이 처음에 생성하고 발생하고 그다음에 성장을 하고 이동을 하고 영향, 기후변화 영향이라든지 건강 영향까지 모든 에어로졸의 A부터 G까지 이 전주기적 과정이나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 제가 에어로졸을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로졸의 다양한 변수들, 이게 이제 측정 변수들이 되겠죠. 이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고, 또한 이 에어로졸의 이러한 생성이나 성장, 이동,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이 또 빠르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속하게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현상을 또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재 시간으로 또 파악하기 위해서는 또 이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빠르게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양한 비실시간 측정이라든지 여러 다른 측정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시간 측정도 상당히 이런 측면에서 빠르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캐치하기 위한 뭐 현재 시간으로 또 파악하기 위한 이런 실시간 측정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실시간 측정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에어로졸의 다양한 변수들이 뭐가 있는지 이 변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변수들을 측정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측정 변수들 물리적, 화학적 패러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화학적 구성 성분이 될 수가 있죠. 케미컬 컴포지션이 되었고, 여기 안에는 뭐 스피시스, 엘리멘털, 뭐 몰레큘러, 뭐 다양한 구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어떤 입자들의 에어로졸의 모양 또는 구조, 스트럭처가 되겠고, 또 혼합 상태, 어떻게 이것들이 혼합되었는지, 뭐 여러 가지 인터널하게 인터널 믹싱 상태든지 또는 익스터널 믹싱 상태인지 그런 혼합 상태가 또 변수가 되겠고요. 뭐 잘 아시는 거 크기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입자 하나의 밀도는 뭐 매스 나누기 볼륨이 되겠고, 페이스도 있고 비스코시티, 릭, 입자들이 가지는 반응성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광학적 특성으로는 이 입자들이 라이트 스캐터링 프로퍼티, 이게 이렇게 산란시키는 특성, 또는 어떤 입자들, 뭐 검정색 입자가 되겠죠. 라이트 옵섭션 프로퍼티, 이런 광학 특성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특히 이제 기후 변화에 중요한 흡수성, 하이그로스코피시티, 이 물을 좋아하는 특성, 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CCN이라든지 클라우드 컨덴세이션 뉴클라이처럼 구름을 생성하는 특성, 이런 것도 또 다른 측정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건강 영향 측면에서 보면 이 독성, 톡시셔티가 또 다른 측정 변수가 하나 되겠습니다. 이 독성에는 또 종류가 엄청 많죠. 산화력, 산화 스트레스, 뭐 세포 독성, 유전 독성, 염증 반응까지 입자가 가진 또 다른 뭐 특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 같은 물질이 입자상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물질을 가지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물리학적 특성이 있고, 또 이건 또 양적인 측면에서 이런 어떤 입자들이 많냐 적냐를 표현하는 퀀터티,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능도 개수가 되겠죠. 이 파티클 개수 퍼 큐빅 센티미터예요. 공기 중에 에어 볼륨에 얼마나 개수가 많이 있는지 넘버 컨센트레이션 하는 양적인 변수가 있고, 또 우리가 많이 현재 규제를 하고 있는 질량 농도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센티미터죠. 그래서 미터 삼성이죠. 그래서 질량은 매스 컨센트레이션이 돼서 질량에 얼마만큼 질량이 있는지, 또는 이제 뭐 반응성이라든지 건강 영향 측면에서 표면적 농도, 이런 것들로 이제 입자들의 양을 지금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할 실시간 측정 기술들은 이러한 다양한 측정 변수들을 측정하는 기술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비실시간 측정과 실시간 측정을 이제 비교를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실시간 측정이라고 저희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저희가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 미세먼지 같은 경우 이런 도입부가 있고 필터에 포집을 한 다음에 24시간 보통 포집을 하죠. 24시간 동안 포집을 한 다음에 저희가 질량 농도도 측정하고 24시간 뒤에, 또는 이런 포집된 입자들을 실험실에 가져와서 이온 성분, 뭐 엘리멘탈 성분, 유기 성분들을 측정해서 이렇게 비실시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루틴화 측정이라든지 정교한 화학적 성분 분석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러한 비실시간 측정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비실시간 포집을 해서 이렇게 화학적 성분을 이렇게 파악하는 게 대표적인 여러분이 그 미세먼지의 화학적 성분을 파악하고 미세먼지의 발생원을 추적하는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한 이제 이러한 월크하게 모아서 이렇게 화학적 성분을 분석하기도 하지만 입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모아서 입자의 모양을 마이크로스코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입자의 원소 성분을 각각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싱글 파티클 어널리시스로 비실시간 측정도 있고요. 또 이건 장점은 하나하나 입자가 어떻게 혼합되었는지, 이렇게 내부 혼합이 되어 있는지 또는 외부 혼합이 되었는지 또는 코시엘 스트럭처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입자를 보면서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거 다 이제 비실시간 측정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은 실시간 측정은 이제 뭐 특성은 당연히 높은 시간 분해 능을 가지고 있겠죠. 조기 공보 가능하고 또 단일 입자 분석 또한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런 화학적 성분 측정 결과가 나온다. 이런 실시간 측정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시간 측정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비실시간 측정이랑 실시간 측정이랑 그렇게 결합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다양한 측정 변수들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변수들에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실시간 측정 기술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가 바로 질량 농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이 되겠죠. 우리가 질량 농도를 측정하는 이유는 바로 질량 농도를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량 농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규제 측면에서 질량 농도를 많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량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광산란법이 되겠죠. 라이트 스캐터링 메소드. 그래서 주요 광원일 레이저 다이오드, 포토 디텍터, 렌즈 시스템 펌프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레이저 다이오드를 통해서 레이저가 발사가 되고 레이저가 집중하는 이 지점에 입자들이 공기 중에 부유한 입자가 있고 이 입자들의 질량 농도에 비례한 이 빛을 이 포토 디텍터 광학 검출기에서 측정해서 이 매스 컨센트레이션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미터 요 질량 농도가 실시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장비들이 여러분이 쓰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뭐 다양한 이러한 질량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비가 있고 대부분 광산란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대표적으로 또 이 질량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진동 저울법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진동판에 이제 미세먼지가 포집하게 되고 이게 진동판에 모아진 입자가 많아지면 무게에 따라서 이런 진동 주파수가 변하게 되고 주파수의 변화를 LED와 포토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농도가 많이 쌓이면 주파수가 변해서 그때 이제 질량 농도를 산출하는 게 진동 저울법, TOM이라고도 하죠. 이런 측정 방법이 있고요. 또한 베타선 흡수법은 이제 베타 게이지에서 베타 입자 소스를 계속 발생을 하고 소스 여과지의 입자가 쌓이게 만든 다음에 여과지의 입자의 양이 많아질수록 베타 입자 수가 감소하는 원리. 이런 베타선 흡수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베타선 흡수법, 진동 저울법 또는 광산란법으로 현재 에어로졸 질량 농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한 이제 지금 여기서 쓰이는 광학 검출기가 상당히 이제 뭐 좀 고가가 되겠죠. 여기서는 최근에는 이제 광학 검출기에 광학 센서, 훨씬 싼 센서를 이용해서 질량 농도를 산출하는 그런 저가형 에어로졸 측정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광학 센서를 써서 마찬가지로 입자가 들어오면 에어로졸의 양에 따라서 이렇게 산란되는 빛을 이용해서 질량 농도를 산출하고 있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광학 센서를 쓰기 때문에 뭐 앞에 그 제가 소개해드린 광학 검출기량에 비해서 정확도와 신뢰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질량 농도가 아니라 수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뭐 이건 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수농도 개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CPC라는 컨덴세이션 파티클 카운트라는 응축 계수기를 쓰게 되고요. 이 넘버 수농도는 뭐 파티클 퍼 큐빅 센티미터 에어가 되어 있고 현재 뭐 1나노미터까지 입자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광학 검출기에서 입자를 검출하려면 입자들이 상당히 커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입자들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산란된 빛이 작아서 이 포토 디텍션이 안 돼서 작은 입자 디텍션 할 수가 없는데 요 CPC는 요 작은 입자들을 성장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이 단일 입자 스캐터링 되는 이걸 이용해서 개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축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입자를 성장시킨 다음에 이 쉽게 포토 디텍터로 카운팅을 하게. 그래서 뭐 모든 크기 정보는 저희가 로스트 잃어버리지만 입자의 개수는 똑같죠. 뭐 입자가 크게 했기 때문에 저희 크기랑 상관없이 이 장치는 개수를 측정한 입자의 개수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 정보는 잃어버릴지라도 이 수농도는 그대로 변함이 없이 잘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축 포화기 에로졸 도입이 되고 물이라든지 부탄올을 포화시킨 다음에 이게 또 저희가 슈퍼 세츄레이터에서 온도를 10도씨로 유지해서 입자를 크게 성장시킨 다음에 이 광학 검출에서 검출되게 하는 이런 CPC가 입자의 수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미국 TSI에서 좀 상용화해서 팔고 있는 지금 CPC의 계략도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떻게 크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그럼 크기는 저희가 입자들 에로졸이 이렇게 동그라면 바로 우리가 요거의 다이아메터가 입자의 크기로 지아메트릭 다이아메터를 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자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스피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요 입자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또 퀘스천 마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자를 디파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로졸 소사이어티에서는 다양한 베어리어스 이퀴블런트 다이아메터 동등한 크기 이퀴블런트 다이아메터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이퀴블런트 다이아메터는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이퀴블런트 다이아메터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티클 비헤이비어가 있고 브라니언 모션이라든지 그래비티, 이너셜을 이용하면 에로다이나믹 이퀴블런트 다이아메터, 라이트 스캐터링을 이용하면 옵티컬 이퀴블런트 다이아메터가 되고요. 일렉트리컬 모빌리티 그런 것들을 일렉트리컬 인듀스드 모션을 이용하면 일렉트리컬 모빌리티 다이아메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퀴블런트 다이아메터를 에로졸 소사이어티는 쓰고 있고 특히 이제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이 크기를 측정하는 그 기술은 이 정기적 이동도를 이용하는 거, 광학 특성을 이용하는 기술, 동력화적 특성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을 이용해서 입자의 크기를 에로졸의 크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거고 정기적 이동력을 이용하면 일렉트리컬 모빌리티 이퀴블런트 다이아메터, 광학 특성을 이용하면 옵티컬 이퀴블런트 다이아메터, 동력학적 특성을 이용하면 에로다이나믹 이퀴블런트 다이아메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티클 사이즈를 말을 하실 때 이런 어떤 측정 장치로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이 크기의 데피니션이 데피니션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것도 입자의 크기를 사용하실 때 좀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일렉트리컬 모빌리티 이퀴블런트 사이즈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기적 이동도의 차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저희가 이게 필드를 전압을 주고 필드를 줬을 때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정기적 이동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 정기적 이동도가 얼마만큼 차이가 생기느냐를 저희가 클래시파이해서 입자의 크기를 하게 되고요. 이 정기적 이동도를 이용하려면 입자가 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이런 차지가 되는 입자 대전기를 앞에 있어야지 이러한 입자 크기에 따른 정기적 이동도의 차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정기적 이동도가 틀려져서 이 특정한 볼테이지에서 우리가 특정한 입자의 크기를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분리된 입자는 바로 이 아까 설명한 실시간 수농도 측정기 CPC 같은 수농도 측정에서 저희가 크기를 수농도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자 크기별 수농도 분포를 다음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의 여기가 일렉트리컬 모빌리티 다이아메터가 되고 이 Y축이 바로 수농도가 돼서 저희가 뭐 2분이라든지 1분 안에 입자의 크기 분포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러한 클래시파이어가 제가 디퍼런셜 모빌리티 어널라이저로 하는데 아주 작은 나노디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크기까지 이렇게 클래시파이해서 입자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옵티컬 이퀴블런트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건 광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입자의 크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바로 이 단일 입자의 라이트 스캐터링의 빛의 강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가 들어왔을 때 맞춰서 이 빛의 스캐터링 빛의 강도가 세냐 안 세냐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가 크냐 안 크냐에 따라서
이 스캐터링 빛의 강도도 틀려지기 때문에 이 스캐터링 빛을 측정해서 입자의 광학적 크기를 산출하는 게 이 옵티컬 파티클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란된 신호 크기라 입자 크기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 입자 크기가 커질수록 산란된 신호도 좀 커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단일 입자의 크기를 산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이 입자의 크기가 너무 작아지면 이 스캐터링 빛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출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OPS의 그 크기 제한이 있어서 0.3 마이크로미터부터 한 10 마이크로미터 입자까지 좀 잘 측정을 하고 아주 작은 나노미터 사이즈는 이 옵티컬 파티클 사이즈로는 측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란된 신호는 인가되는 빛의 강도, 스펙트럼, 편광도, 검출기의 산란 신호, 검출 각도 등 여러 가지 민감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잠시 지금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요 크기 실시간 측정 기술은 1나노미터, 3나노미터 그런 작은 크기부터 한 750 나노미터까지 크기를 잘 측정하는 기술이고 이런 광학적 측정 기술은 좀 큰 쪽 0.3 마이크로미터, 10 마이크로미터 또는 0.2 마이크로미터부터 100 마이크로미터까지 좀 큰 쪽의 입자의 크기를 옵티컬하게 측정하는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OPS에서 좀 자세히 좀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입자를 이제 스캐터링이 되려면 하나하나의 입자를 입자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이 레이저가 쏘는 부분으로 잘 이렇게 정렬을 잘 해야 되겠죠. 이런 기술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산란된 신호를 검출하는 검출 포토 디텍터가 있고 그러면 바로 이런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 산란 신호가 볼테지 신호로 나와서 펄스가 되겠죠. 입자가 스캐터링이 되면 이 펄스가 나오게 되고 이 하나하나의 펄스는 그러면 바로 개수가 되겠죠. 바로 순농도가 되는 거고 이 펄스의 높이가 바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이 펄스의 높이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펄스의 이 볼테지 크기를 입자의 크기로 환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입자의 크기로 환산하려면 미리 이 펄스의 펄스 볼테지와 입자의 크기와 이 캘리브레이션 상관식이 존재해야 되고 이 상관식을 실험을 통해서 이 상관식을 구한 다음에 이 상관식에는 이제 이 장치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볼테지를 바로 입자의 크기로 변환해서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순농도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옵티컬 이퀴벌런트 사이즈는 이러한 측정 기술을 이용해서 측정을 한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로다이나믹 이퀴벌런트 사이즈입니다. 이것도 크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인데요. 요거는 이제 입자의 좀 이너셜 또는 관성력을 활용하는데 비행 시간을 요 타임 오브 플라이트 입자가 날아가는 시간이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작은 입자의 속도는 바로 공기의 속도, 유체의 속도랑 똑같은 속도로 가지게 되지만 큰 입자는 관성력, 큰 항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지체가 됩니다. 속도가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는 레이저가 2대가 있고 입자가 이렇게 작은 입자는 빠르게 공기의 속도처럼 지나가서 저희가 타임 오브 플라이트 요 비행 시간을 측정해서 요 입자의 크기를 산출하게 되고 큰 입자는 마찬가지로 지나가지만 속도가 늦죠. 지체 속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체 시간을 잘 캘리브레이션해서 계산을 해서 이 에로다이내믹 이퀴벌런트 사이즈를 또 실시간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에로다이내믹 이퀴벌런트 사이즈는 이 APS, 에로다이내믹 파티클 사이즈 이런 것들이 측정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스캐터링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크기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0.5 마이크로미터 또는 0.3 마이크로미터부터 좀 20 마이크로미터까지 입자가 좀 큰 쪽의 크기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에로다이내믹 이퀴벌런트 사이즈를 측정하는 게 이제 임팩트를 이용하는 기술인데요. 마찬가지로 작은 입자는 유선을 따라 잘 가는데 큰 입자는 또 이 드랙이 있기 때문에 이너셜 포스가 있기 때문에 충돌하게 됩니다. 이 스팀라인을 벗어나서 그래서 이러한 이 입자의 관성력을 위해서 분리를 하게 되고 여기 판에 실시간으로 카운팅할 수 있는 일렉트로미터를 놔서 실시간으로 입자의 분포를 또 측정할 수 있는 게 일렉트리컬 로우 프레셔 임팩터가 ELPR이라는 게 있고요. 요건 여기서의 크기는 바로 에로다이내믹 이퀴벌런트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광학 특성입니다. 그래서 입자들이 얼마만큼 빛을 잘 흡수하는지, 입자들이 얼마만큼 빛을 잘 산란시키는지. 그러면 이건 특히 이제 저희가 그 기후변화 영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라이트 옵소션, 그냥 쉽게 표현하면 검정색 입자는 라이트 옵소션이 상당히 많을 거고, 투명하거나 이렇게 하얀색 입자는 라이트 스캐터링이 상당히 크겠죠. 뭐 그런 입자의 특성에 따라서 이 광학 특성도 틀려집니다. 그래서 옵소션과 스캐터링을 저희가 대부분 많이 측정하는데요. 이 라이트 옵소션을 이제 측정하는 장치는 바로 SR 라미터, SR 라미터라고 이제 대부분 많이 측정해서 입자들이 많이 모이고 레퍼런스 시그널이 저희가 라이트 소스가 있고 레퍼런스 시그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블랙카본 같은 라이트 옵소션 입자들이 쌓이면 거기를 통과하는 빛이 어테뉴에이션이 발생하겠죠. 그 빛을 측정해서 요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이 라이트 옵소션이 얼마만큼 일어나는지를 측정하는 게 SR 라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카본이라는 게 이 라이트 옵소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라이트 옵소션을 측정을 하게 되면 요 블랙 카본의 농도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트 옵소션을 자체로 측정하기도 하고, 이 라이트 옵소션을 이용해서 이 블랙 카본이 얼마만큼 있는지의 농도도 산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 스캐터를 측정하는 장치는 네플로미터라고, 저희가 똑같이 뭐 램프를 쏴가지고 이 라이트 스캐터링 되는 빛을 측정하게 돼서 스캐터링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측정하는 게 또 네플로미터라는 스캐터링의 특성을 측정하는 장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트 옵소션이나 스캐터링을 측정해서 특히 태양빛을 산란하고 흡광하는 그러한 특성을 저희가 또 파악을 할 수가 있겠지요. 또한 광학 특성을 측정하는 다른 게 라이다가 있습니다. 라이다는 뭐 최근에 뭐 자율주행차의 라이다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이다라는 것은 라이트 디텍션 앤드 레인징의 약자고요. 그래서 사실 요걸 레이저가 물체를 맞고 되돌아오는 시간과 크기를 감지해서 물체의 위치도 파악하고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게 이 라이다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다의 기술이 저희가 에로졸을 측정하는 데도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졸 라이다는 제가 똑같이 레이저를 쏴서 백 스캐터링, 일레스틱 스캐터링, 탄성 스캐터링 빛을 이용해서 요 입자들이 어떠한 농도가 있고 후방 산란 개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 위치에서 이렇게 입자들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에로졸 라이다고요. 또한 라만 라이다가 있습니다. 라만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 일레스틱 스캐터링 빛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인일레스틱 스캐터링, 라마 시그널을 측정을 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입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획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학 특성을 이용해서 에로졸의 위치와 또 농도 상태를 또 파악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밀도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아까 밀도 말씀드렸지만 밀도는 파티클 매스 디바이드 바이 파티클 볼륨이 되겠죠. 에어 볼륨이 아니라. 그래서 뭐 저희가 소디움 클로라이드 입자의 밀도는 2g per 큐빅 센티미터가 되고 우리의 물 입자의 밀도는 1g per 큐빅 센티미터. 뭐 중금속 입자는 또 밀도가 다 틀리겠죠. 그래서 입자들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밀도도 틀려집니다. 그러면 이런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입자 하나의 매스도 알아야 되고 입자 하나의 볼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입자의 볼륨을 알려면 일단 입자가 저희가 스피어를 가정을 하면 이 크기를 알면 입자의 볼륨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입자의 매스는 또 다른 입자 분리기를 통해서 매스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입자 분리기 처음에 말씀드린 디퍼런셜 모빌리티 어널라이저는 입자 분리기를 통해서 입자를 크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요. 이 크기에 대한 정보를 얻은 이 입자를 이 에로졸 파티클 매스 어널라이저로 하는 이 매스 분리기로 저희가 넣어주면 입자의 매스에 따라서 분리가 됩니다. 이 원통은 회전을 하고 있고 드럼 세탁기처럼 회전을 하고 있고 그 회전력을 이용해서 저희가 회전력과 이 일렉트릭 폴스의 밸런스를 이용해서 이 매스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입자 하나의 매스가 나오게 되고 입자 크기 정보에서 볼륨이 나오기 때문에 매스와 볼륨을 한꺼번에 저희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입자 크기별 덴시티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흡수성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특성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측정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크기별 특성을 항상 저희가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디퍼런셜 모빌리티 어널라이저라는 이 장치를 통해서 입자를 크기를 어떤 특정 크기를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크기의 입자를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요 선택된 입자를 저희가 이 RH 컨트롤러 컨디셔너를 통과해서 저희가 이 튜브 안에 상대 습도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입자들이 물을 좋아하면 이것처럼 입자가 커질 거고, 입자들이 물을 싫어하면 입자의 크기는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RH 컨트롤러, RH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 변화를 측정을 두 번째 DM에서 측정을 해서 입자 크기 변화가 어떤 특정한 상대 습도에서 있으면 흡수성이 있다, 없으면 흡수성이 없다. 그런 흡수성의 특성을 거의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RH 컨디셔너 대신에 이 히터 또는 이베포레이션 시킬 수 있는 히터를 둬서 특정 크기의 입자를 통과하게 되면 이 입자가 휘발성이 있으면 발라타리 입자면 당연히 크기가 작아질 거고, 휘발성이 없으면 그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 변화를 또 두 번째 클래시파이어와 CPC로 측정을 해서 입자가 휘발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런 휘발성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 슈퍼 세츄레이트 컨디션을 만들어 줘가지고 이 구름의 핵, CCA는 클라우드 컨덴세이션 뉴클라이인데 구름의 핵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름의 핵으로 작용할 수 없는지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들을 과포화 상태에 둬서 입자가 커지면 이건 뭐 구름의 나중에 응축 핵이 돼서 구름을 만들 수가 있는 입자고, 얘들은 입자들이 액티베이션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구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다, 구름 특성이 없는 입자다,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흡수성, 휘발성, 구름 형성 특성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바이올로지컬 물질을 이제 탐지하는,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로지컬 물질들은 원래 인트리시한 고유한 이 플루오레슨 시그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형광을 내게 되죠. 바이올로지컬 물질들. 그래서 그러면 이 형광을 디텍션해서 바이올로지컬 물질을 실시간으로 디텍션 하겠다. 그런 거 장치들이 이제 뭐 바이오 에어로졸 측정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이올로지컬 물질들은 이런 아미노엑시드라든지 이런 물질들, 형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자들을 검출을 한 다음에 이 램프를 통해서 형광 여부를 파악해서 지금 바이올로지컬 물질의 개수가 몇 개가 있다, 이렇게 파악하는 게 지금 많이 쓰이는 바이오 에어로졸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바이오 에어로졸이 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군대에서 많이 바이올로지컬 물질을 실시간으로 디텍션하는 장치들을 많이 또 사용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이건 단순한 형광 물질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 바이올로지컬 물질에 이게 바이러스인지 패소제닉한지 또는 백테리아 종류가 뭔지는 파악이 안 되겠죠. 형광 물질의 존재는 입자에 입자 바이올로지컬 물질이 있다는 것만 아는 거고, 사실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라든지 패소제닉 물질을 디텍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한 장치가 들어가게 되고, 그게 하나가 이제 요즘 많이 하는 PCR입니다. 그래서 PCR이 있어야지 이게 스피시에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박테리아하고 어떤 박테리아하고 패소제닉 박테리아하고 이건 어떤 바이러스인지. 그러면 이제 PCR을 쓴 다음에 이제 실험실에 가서 이걸 또 디텍션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빠르게 이 PCR, 리얼타임 PCR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검출할 수 있게 입자들을 좀 리퀴드 컬렉터에 모아서 PCR로 바로 보내는 시스템들을 현재 아직도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백테리아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PCR을 써야 되고, PCR을 활용하려면 이렇게 리퀴드의 컬렉션 샘플링이 돼야 되고, 리퀴드 샘플링 된 게 바로 PCR로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뭐 스피시에이션도 디텍션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에어로졸 실시간 측정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에어로졸 전쟁, 에어로졸 오화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에어로졸은 옛날부터 많이 존재하고, 사실 뭐 여러분이 아시는 적벽대전에서 남동풍과 화공을 위해서 이렇게 적을 뭐 선별한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이때 이 포이즈 포그 디바인 스모크 캐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아세닉이나 설퍼 에어로졸을 발사해서 요 아세닉이나 설퍼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독성 에어로졸로 적들을 없애는 그런 포이즌 캐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무 신연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 에어로졸 기술을 이용해서 고대 시대 때 쓰였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개발한 요게 투석기가 있는데, 투석기가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게
이 fine sulfide of arsenic, powdered 뭐 body grease라는 입자 파우더를 이렇게 뭉쳐놔서 적 쪽에 보내가지고 이게 잘 퍼지게 해서 적들을 이렇게 뭐 파괴시키는 그런 형태를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에어로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뭐 전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러한 톡식 파우더, 톡식 에어로졸을 또 프로텍션하기 위해서는 미세 직물이 필요하다. 요즘 같은 뭐 마스크가 되겠죠. 뭐 인증을 받은 이런 것들을 물에 적신 다음에 이 파인 클로스를 이용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어로졸 기술은 뭐 지금 현재 시대가 아니라 고대 시대에도 다양하게 활용되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에어로졸 하얀 스모크를 발생해서 이 군인들이 지금 강을 이제 뭐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적에게 노출이 되지 않도록 스모크 리버 크로스 업스큐어링 스모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얀 자욱한 스모크를 많이 발생하기 위한 에어로졸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뭐 이러한 스모크 엘로 같은 이런 스모크 에어로졸을 발생하는 게 되겠죠. 사실 에어로졸 전쟁은 이제 근대 시대 때 훨씬 더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 때 보시면 이 뭐 독성 에어로졸을 많이 뿌려서 적들을 이제 뭐 이렇게 죽이는 그런 게 많이 활용이 됐었겠죠. 그래서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뭐 스킵하고요. 여하튼 에어로졸 전쟁의 시대가 있었구나. 또 그리고 이 에어로졸 전쟁의 시대가 있기 때문에 이때 많이 에어로졸 개인 보호 장치가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레스피레토리 앤드 바디 프로텍션이 많이 돼서 오늘날 헤파 필터도 1961년도에 개발이 돼서 현재까지 뭐 쓰고 있다가 되고 쓰고 있고요. 요거는 1924년 뉴욕 사진인데요. 지금 에어 스모크 커튼을 지금 비행기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에 공습이 왔을 때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지 모르게 이렇게 에어 스모크를 크게 진하게 발생시켜서 이렇게 비행기의 공습을 또 막기 위한 노력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공격적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독성 에어로졸을 잘 만들어서 목적을 빨리 퍼지게 하고 또한 오랫동안 대기 중에 떠 있게 만들 것인가가 에어로졸 테크놀로지가 되겠죠. 또 방어적 측면에서 보면 독성 에너지 왔을 때 어떻게 빠르게 검출해서 조기 경보를 울리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또 방어적 측면에서 테크놀로지를 발생시켰다. 그래서 이런 전쟁에 의해서 다양한 에어로졸 발생, 보존, 검출, 측정 이런 시스템이 또 발전을 했고 처음에 말씀드린 이 바이올로지컬 에어로졸도 디텍션도 사실 엔티바이오 테러리즘 요거에 또 근간을 해서 이러한 에어로졸 측정 기술이 좀 발전해 왔다는 걸 좀 측정 기술 소개와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그 베트남 전쟁에서도 지금 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이 군인도 피플 스나이퍼라고 이런 장치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런 장치는 이게 뭐냐면 에어로졸 기술을 활용한 땅 밑에 숨은 적군을 발견하기 위한 에어로졸 측정 기술입니다. 이 피플 스나이퍼는 사실 땅속에 인간이 있으면 이 암모니아가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극소량의 암모니아가 배출이 되고 이 암모니아가 매우 농도가 낮기 때문에 바로 검출이 힘듭니다. 그래서 땅속에 뭐 적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 암모니아를 HCl 베이퍼랑 반응을 시켜서 뉴클레이션이 일어나게 해서 입자로 만든 다음에 이 입자가 광학 검출기에서 빠르게 검출돼서 이게 좀 암모니아가 검출됐다. 그러면 밑에 인간이라든지 그런 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적군을 탐지하는 기술로 이런 에어로졸 테크놀로지도 사용됐다는 걸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바로 그 에어로졸 화학적 구성 성분 실시간 측정 기술을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에어로졸의 물리적 특성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화학적 구성 성분을 측정하려면 이 에어로졸을 완전히 분해를 해야 되겠죠. 플라즈마를 만들든지 어떻게 이 에어로졸 자체만 크기나 뭐 농도는 쉽게 측정할 수 있지만 이 에어로졸 입자를 구성하는 성분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에어로졸을 완전히 분해를 해야 됩니다. 분해라는 말이 좀 이온화의 개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온 케미컬 컴포지션을 측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바로 이온 질량 분석입니다. 그래서 입자를 완전히 분해를 해서 입자들을 구성하는 이온 아주 플라즈마 상태로 이온화 상태를 만들어서 이 이온들을 측정해서 이 입자를 구성한 성분을 알아내는 거죠. 그럼 이 이온들을 측정하려면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매스 스펙트로미터 질량 분석기가 바로 이온을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에어로졸 입자가 있으면 이 성분을 파악하려면 첫 번째 기술이 이 매스 스펙트로미터 질량 분석기를 써야 되는데 질량 분석기 쓰려면 이온들이 나와야 됩니다. 입자 하나를 질량 분석기를 바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요 이온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온 질량 분석 기술에서 이 이온화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증발 전자 충돌 이온화는 베이퍼라이징을 시키고 일렉트론 전자로 인펙션을 해서 이온화를 시킨 다음에 매스 스펙트로미터 측정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레이저 이온화는 이 레이저로 이온화를 시킨 다음에 이온들이 발생하면 그걸 매스 스펙트로 측정하는 기술. 그다음 화학 이온화는 이 케미컬하게 이온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온이 만들어지면 매스 스펙트로미터 측정하는 기술. 다 이게 매스 스펙트로미터를 측정하는 기술이지만 이 이온화 방식에 따라서 이 화학성분을 측정하는 게 틀리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온화, 이 증발 전자 충돌 이온화, 요건 뭐 AMS라든지 ACSM 많이 에로다인에서 만드는 AMS에서 많이 지금 인플루이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발 전자 충돌 이온화는 이 정량화 성능이 상당히 좋으나 엘리멘탈 카본이라든지 중금속 같은 리프렉토리 머티리얼 아주 강한 물질, 분해되기 어려운 물질은 이온화가 잘 안 돼서 질량 분석을 분석이 어렵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베이포라이전스는 온도를 좀 히터를 통해서 베이포라이징 시키는데 이 중금속이나 엘리멘탈 카본, 블랙 카본 같은 물질은 이 증발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검출이 안 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저 이온화 기술은 레이저는 아주 강력한 이온화 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멘탈 카본이나 중금속 같은 이런 강한 분해하기 없는 물질도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해서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유기에로지라든지 정량화 또는 몰레큘러 정보가 필요할 때는 그런 정량화 자료가 좀 어렵다. 잘 깨지니까 이런 정량화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케미컬 아이오나이제이션 매스 스펙트럼 방법은 이 전자 충돌 이온화 방법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아주 소프트하게 이온화를 시켜서 이 분자 몰레큘러 성분 정보를 유지해서 잘 깨지는 것을 최소화해서 원래 이 몰레큘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화학 케미컬 이오나이제이션 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프트한 이온화 방법은 이 화학적 이온화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증발 정자 충동 이온화 그 다음에 레이저 이온화가 가장 강력한 이온화 방법이다. 이런 이온화 방법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레이저 이온화 방법은 저희 실험실에서 이렇게 개발이 돼서 이 입자 제어 기술, 광산란 레이저 기술, 레이저 이온화 기술, 이온 질량 비속도 이런 것들이 혼합이 돼서 이 입자의 화학적 성분을 측정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자를 이제 여기서 레이저 이온화 하려면 잘 맞춰야 되겠죠. 그럼 이 레이저로 정확히 맞추려면 레이저를 정렬을 잘 시켜야 되겠죠. 그럼 이런 입자를 잘 제어를 해야 되고 정확히 입자가 레이저를 맞추면 폴스 레이저가 입자를 맞추면 당연히 이온화가 발생합니다. 여기 온도가 한 1000K 플라즈마 상태에 대해서 입자들이 분해가 되고 플라즈마 상태에 대해서 이온들이 발생하고 이 이온들이 바로 이 매스 스펙트로미터, 타임 오브 플라이트 매스 스펙트로미터에 들어가서 이 이온들이 어떤 이온에 따라서 빨리 도착하고 늦게 도착하는 걸 측정을 해서 이러한 매스 스펙트럼을 타임 오브 플라이트 매스 스펙트럼을 얻게 돼서 이 입자가 이런 매스 이온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입자들은 어떤 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게 레이저 이온화 기술 레이저 이온화 미세먼지 측정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매스가 아니라 매스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분간 분석, 이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온들의 매스를 측정하는 질량 분석이 아니라 이 분광 스펙트로스코피, 즉 이 나오는 빛을 측정해서 이 입자들의 원소 성분을 파악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꽃놀이 할 때 색깔이 다 틀려지죠. 그래서 어떠한 입자 파우더를 이렇게 놓냐에 따라서 터지고 불꽃이 나오는 노란색이 될 수도 있고 빨간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자의 특성에 따라서 나오는 플라즈마 상태에 나오는 이 라이트 에미션이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뭐 다른 색인지를 이 에미시된 라이트를 측정해서 요 입자의 화학적 원소 성분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분광 분석 방법이다.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분광 분석 방법이다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자들을 이제 레이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입자를 잘 정렬해서 입자를 잘 맞추도록 이 챔버에 들어가게 하고 정확히 또 레이저가 입자를 맞춰야 되고 이때는 이 나오는 빛, 라이트 에미션, 플라즈마 상태는 이 빛을 또 분광별의 스펙트로미터로 측정을 해서 이런 원소 성분을 가지고 있는가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스라든지 매스 스펙트로미터라든지 그냥 스펙트로미터를 이용해서
입자들의 화학적 성분을 측정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독성을 측정하는 게 독성. 뭐 독성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시간에 측정하는 것은 저희가 세포라든지 그런 세포에 노출해서 측정하는 건 아직 어렵고요. 사실 입자가 가지는 이 산화 능력을 옥시데이티브한 독성이라고 하죠. 이 산화 능력. 입자가 산화하는 능력이 많으면 사실 인체에 더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화시키는 능력이 많으면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뭐 염증 반응, 그 다음에 뭐 세포까지 죽게 만드는 것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포에 직접 노출을 해서 실시간으로 측정을 못하지만 이 입자들의 산화하는 능력, 옥시데이트 톡시에스를 측정을 해서 입자들의 이 독성이 상당하구나 안 하는 것을 거의 준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자가 산화한 능력을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측정하든지 또는 입자 안에 존재하는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가 얼마나 있는지를 거의 준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이 에로조의 독성도 거의 준실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산화 독성을 측정하려면 당연히 입자 파티클 컬렉터가 있어야 되고 사실 이제 산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리액터가 있는데 이 리액터에서는 액상으로 리액션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자들을 모아서 액상에 컬렉션을 한 다음에 이 액상 샘플을 바로 이 리액터에서 반응을 통한 다음에 이 산화 반응이 많이 일어나면 이 ROS를 많이 발생시켰다. 이 산화 반응이 적게 일어나면 ROS를 적게 발생시켰다. 그런 개념으로 이 산화 독성을 측정할 수 거의 준실시간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에로졸 상태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에로졸을 리퀴드 상태로 포집을 한 다음에 이 리퀴드가 바로 펌프를 통해서 리액터로 가서 이 산화력을 측정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대부분의 장치들은 이 에로졸 상태, 공기 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크기를 측정하든지 농도를 측정하든지 화학적 성분을 측정했지만 이런 독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액상으로 만든 다음에 액상을 이렇게 리액터에 보내서 이렇게 측정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게 필수 같은 이온 성분을 분석할 때 실시간 분석할 때 이런 액상으로 샘플링 한 다음에 저희가 IC를 통해서 이온들을 분석하는 장치도 여러분이 아시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건 약간 측정 기술보다는 이제 에로졸의 노화라든지 2차 생성을 모사하는 기술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큰 스모그 챔버에서 2차 입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한 2차 입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에이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실시간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런 챔버 기술 또는 옥시데이션 플로우 리액터 시스템이 필요하고 저희가 이제 이 입자 생성 과정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다 실시간 측정 장치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 스모그 챔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입자들이 생성되는 과정을 계속 추적하기 위해서 실시간 측정 장치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 실외 스모그 챔버는 되게 이제 느린 반응 사실 이거 태양빛을 직접 활용하면서 좀 느린 반응 단기 노화 과정 2차 생성을 모사하는 데 적합하고요. 그다음 실내에서는 사실 이제 그 에이징 많은 이 고농도 빠른 OH 조건을 모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에이징이 많이 장기 노화, 일주일 노화된 그런 것들을 모사 가능한 또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는 또 에로졸 발생 기술인데 마찬가지로 에로졸 발생 기술은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측정 장치 이용해서 다양한 에로졸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발생 기술은 스킵을 하고요. 그래서 이 발생 기술 왜 필요하면 자기가 여러분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CSI 저희가 범죄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발생한 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꾸준히 쌓아가야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화학적 구성 성분이 될 수가 있겠죠. 화학적 구성 성분도 될 수 있고 여기서 나온 건 이제 이 다양한 독성의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여러 가지 실시간 측정 장치가 화학적 성분 프로파일이라든지 독성 데이터베이스 또 독성 프로파일을 구축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다. 이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이제 현장에 어떻게 좀 적용이 돼서 어떠한 좀 솔루션을 얻었는지 현장 적용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 에로졸 측정 기술들은 다양한 지상, 이동, 선박, 항공, 원격 3차원적으로 모든 측정 장치에 포함이 되겠죠. 육해공 모든
작은 측정 장치부터 실시간 측정 장치 또 입자 비실시간 분석을 위한 뭐 입자 포집 장치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 사실 이제 저희가 이 대기 중에 일어나는 나노 입자 생성을 추적하기 위해서 당연히 에로졸의 크기와 순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치가 당연히 활용하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측정하면서 언제 어느 순간에 이런 입자들이 발생하고 어떠한 이렇게 크기 분포를 갖는지 뭐 3나노부터 100나노미터 입자까지 어떤 크기 분포를 갖는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이 대기 중에 나노 입자가 언제 발생하고 언제 사라지고 이러한 모니터링을 시간에 따라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시간에 따라서 언제 나노 입자가 발생하는 것, 또 나노 입자가 어떤 원리로 발생하는지를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측정을 못하면 이런 장치들은 또 뭐 측정을 못하면 이걸 파악을 할 수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원인 규명이 안 되겠죠, 아예. 그 다음에 사실 지금 1나노미터까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노 입자들은 거의 20나노미터에서 없어지죠. 그래서 만약 측정 장치가 20나노미터 보다 작은 입자를 검출을 못하면 검출을 못하면 이런 현상은 저희가 캐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입자까지 저희가 측정을 하려는 이유는 아주 작은 입자가 이렇게 발생했다 사라지기 때문에 요걸 이제 뭐 이런 발생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발생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작은 입자까지 추적할 수 있는 에로졸 실시간 측정 장치가 당연히 필요하고 개발이 계속 돼야 되겠죠. 다음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저희가 계속적으로 나노 입자의 크기 순농도를 측정하면 얼마나 빨리 입자가 만들어지고 얼마나 빨리 성장이 되는지 이런 다이나믹한 현상을 계속 추적하고 이런 다이나믹 현상이 지역이라든지 뭐 베이징 어떻게 틀린지 어떤 지역에서는 뭐 나노 입자가 훨씬 더 빨리 발생하고 천천히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 나노 입자를 발생하는 원인은 이제 저희가 화학적 성분도 측정해야 되고 뭐 전구체, 가스 물질도 측정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원인을 파악하려면 동시에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노 입자 크기 순농도를 측정할 때 요거 하나만 또 측정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가스 농도, 뭐 전구체 농도, 화학적 성분 이런 것들을 동시에 측정을 해야지 정확한 솔루션 개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측정을 하면 이제 이건 뭐 한 가지 N데 이제 기존에 측정한 데이터를 뭐 쌓이고 많이 쌓여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런 기계 학습을 통해서 언제 이 나노 파티클 포메이션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예측도 할 수 있다. 이걸 좀 뭐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그다음에 질량 농도를 측정했는데 질량 농도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하루에 이게 오전에 증가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를 하는 이러한 현상을 캐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강주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는 또 이 정도 증가하고 오후에는 감소하고 그래서 이런 이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농도가 변하는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에로 질량론을 측정해서 캐치를 할 수 있구나 이런 현상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실시간 측정 장치는 이게 저희가 핫스팟을 파악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이동 측정을 해야지 여기에 지금 PM2.5 농도가 높고 또는 암모니아 가스 농도가 이 지역이 상당히 높구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야지만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맵 관련 질량 농도 맵 관련 그림을 소개를 드립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농도 자료나 기상자가 쌓이면 이건 뭐 딥러닝을 이용해서 뭐 미세먼지 농도도 예측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화학적 구성 성분입니다. 이건 비실시간 측정 자료인데요. 사실 실시간으로는 측정한 자료 제가 여기는 없고요. 그래서 어떤 화학적 구성 성분 측정 질량 농도뿐만 아니라 이 화학적 구성 성분을 측정하면 좀 더 많은 더 추적이 가능하다. 좀 더 차별성이나 유사성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린 거고 일단 고농도 질량 농도로 고농도가 발생했을 때 입자의 화학적 성분이 어떻게 되었고 그러면 이러한 고농도의 원인은 어떤 거다. 그래서 뭐 생체 소각이 중요하다든지 2차 생성이 중요하다든지 2차 질산염 생성이 중요하다든지 이런 원인을 솔루션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이제 실시간으로 이 싱글 파티클 매스펙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제 내용인데요. 디젤이라든지 볏짚, 석타 연소 입자, 요리 발생 입자를 발생을 시켜서 이런 매스펙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을 했을 때는 이런 두 가지 메인 타입이 나오고 요건 뭐 C1, C2 뭐 이런 매스펙트나 시그널이 있어서 이건 엘리멘탈 카본 리치 타입이고 뭐 이건 OC가 좀 있는 거. 이건 포타시움이 많은 입자, 포타시움하고 EC가 같이 있는 입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지금 다양한 무기 입자를 또 측정해서 이런 입자들의 스펙트럼을 확보를 해놔서 저희가 이제 뭐 미지의 물질을 측정했을 때 이런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입자들의 소스를 또 측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대기 중에 미세먼지 발생의 실시간으로 이 매스 스펙트럼을 이제 측정을 해서 분리를 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측정했을 때 이 입자들은 바이오마스 버닝 입자, 이런 엘리먼털 카본, 더스트 입자, 트래픽 입자, 로드 더스트 입자 이렇게 이 매스 스펙트럼으로 입자 타입으로 구분을 해서 지금 현재 생물성 입자가 가장 많이 숫자상으로는 많이 검출이 됐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가 되겠죠. 이미 그리고 그 실시간 농도 크기 측정 장치들은 아까 발생 장치 옆에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농도, 저희가 원하는 크기의 입자를 다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입자가 어떤 크기의 입자가 있었을 때 당연히 에어로졸 실시간 측정 기술을 이용해서 계속 측정하면서 원하는 입자를 만들어내고 그 양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건 또 산화 독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측정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바그래프는 이제 농도고 이 지금 트라이앵글 이게 지금 산화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농도가 높을 때 이 산화력도 증가한 경우도 있지만 농도가 낮을 때도 뭐 산화력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농도와 이 전체적인 질량 농도와 상관없이 입자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ROS가 커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성적 차원에서 또 접근하면 이 농도도 중요하고 이 독성 자체도 중요하다. 뭐 이런 걸 지금 말을 해주는 거고 말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관찰하면 현재 상태에서 바로바로 지금 독성이 ROS가 높은 이런 입자들도 나타났다. 이런 것들을 또 바로바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은 이제 이 아주 작은 울트라 파인 입자의 흡수성, 휘발성을 측정해서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이 광학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또는 연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게 지금 휘발성이고 이게 흡수성입니다. 그래서 흡수성과 휘발성이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흡수성, 휘발성이 틀려지고 또 지역에 따라서도 이 흡수성, 휘발성이 다른 입자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따라서 크기별로 이렇게 흡수성, 휘발성을 또 측정을 해서 뭐 소스도 이렇게 추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아까 저희가 처음에 소개 장치를 설명한 이 밀도, 덴시티를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입자 크기별로 이 50나노미터 입자의 덴시티가 디젤 자동차는 1g/cm 됐고 300나노미터 입자의 덴시티는 아주 0.34 정도라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덴시티가 일정하지 않고 입자 크기에 따라서도 이런 덴시티가 틀리고 입자의 모양도 이 덴시티에 이펙티브 덴시티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입자 크기 뭐 화학 성분이 틀리기 때문에 입자의 덴시티도 당연히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아까 제가 설명한 실시간 에어로졸 크기별 밀도 측정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덴시티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빨리 뭐 소개를 해드렸고요. 혹시 정확히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5분 더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양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